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8.17 전당대회를 35일 앞두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의원, 그리고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까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먼저 정 전 대표의 발언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믿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재창출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당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습니다. 자, 당원 정당,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또 조국혁신당 합당 등 여러 가지 의제를 던졌는데 특히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가 좀 오늘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대표가 되게 되면 이제 임기는 2년이죠. 2028년에 임기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음 대선은 2030년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남은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저 말이 전제가 되려면 당대표를 산연임을 해야 그 말이 성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또 2년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 말씀을 하신 게 많은 분들께서 그랬기 때문에 저 말의 의미가 뭔가에 대한 많은 궁금함이 있고요. 일단 그런 지점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된 지가 만 1년이 한 달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1년 1개월이 된 시점에서 사실 우리 집권 여당에서 벌써부터 다음 대권을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임기 초반에 다음 대권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뭐 임기 말 때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지금 이제 막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 정부에서 자꾸 다음 대권으로 치닫다 보면은 이게 그렇군요. 계속 정쟁과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국정 운영이 동력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하신 당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당대표직이 없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럼 당대표를 3번을 연임하겠다는 것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구심 얘기한 만큼 언젠가 뭐 설명할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게 당대표를 출마하면서 대선 불출마를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이제 화제였는데 어쨌든 오늘 출마 선언 안에서 지나온 길을 보면은 나아갈 길이 보인다라고도 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 이거를 좀 비교해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검증은 정말로 과거에 어떤 행보를 했기 때문에 그 행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해 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는 그야말로 뭐 인신공격성, 가십에 머물면 네거티브가 되는 건데 지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이제 후보죠. 이번 당권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를 염두에 둘 텐데 김민석 후보가 지난 뭐 한 30여 년간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그 지지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줬던 건 누가 뭐래도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던 것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상대방의 약점은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 곧 본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지나친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경쟁의 일환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김민석, 송영길 이 두 당권 주자들도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서 이제 집중 포화를 쏟아냈는데요. 발언 역시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립니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흔들릴 것입니다. 당이 흔들릴 뻔할 때 김민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그 다음 2년 후 총선을 선의에 내고 30년 황금시대를 단단하게 열어낸 이런 역사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중한 대통령 이제 임기 4년이 남았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헌정사에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대전이 언론 일면 기사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청 갈등이 아니라 당청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글로벌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민석, 송영길 의원 연일 정 전 대표를 이제 견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뭐 매일 강조하듯이 2대1, 3대1 구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정 후보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지난 1년에 대한 지적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서 그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 동력을 잘 뒷받침했냐에 대한 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특정 그 정청래 후보에 대한 비판은 아니다라는 점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네. 6.3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집권 1년 차에 굉장히 높은 국정 지지율을 갖고 출발한 그런 선거에서 약 한 달 반의 기간 동안 그게 당이 오롯이 국정 운영 지지율을 받아야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렀고, 실제로 결과로도 아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예. 이걸 굳이 싸움으로 몰아가서 2대1, 3대1 얘기하면서 뭐 다구리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거 표현은 조금 과했다고 보여지고 예. 어쨌든 정당대회라는 걸 치러지다 보면 서로 간에 경쟁을 하는 건 맞지만 예. 이게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 1년을 반성하고 책임지자라는 것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반성과 성찰과 책임이 기본 전제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연임을 또 하겠다라는 그 정청래 의원의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정치는 어떻게 보면 실리도 중요하지만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이 과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그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얘기하신 거, 그걸 굳이 싸움을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 뭐 각자의 셈법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보고 예. 저희도 굉장히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 최근에 이 SNS를 보면은 많이 아프다, 다구리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많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보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민주당 당권 구도라는 것이 친명계가 여러 명이 그 당권 도전을 선언했고, 이른바 친청계라고 하는 분은 본인 외에 또 최고위원 선거를 나온다고는 하지만 당내 의원들 놓고만 보면 굉장히 소수인 것 같아요. 특히 구도상에서 송영길 의원과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연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공통된 점은 뭐냐?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1년간의 민주당 운영 과정,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앞으로 2년 동안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다시 당권을 맡았을 때 민주당이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 그 방식과 관련해서도 결선 투표를 할 거냐, 선호 투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친명계 후보들은 다 선호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른바 이 친청계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결선 투표 놔두고 왜 선호 투표를 갑자기 도입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청래 후보로서는 상당히 좀 억울하다는 본인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른바 언더독, 그리고 피해자, 약자 이런 쪽으로 마케팅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거듭하지 않을까 진지하게 봅니다. 예.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공식 후보 등록이 이제 목요일이라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날짜가. 이거 언제 결정이 됩니까?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선호투표제든 결선이 되든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번에 전준이 자체가 굉장히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견 조율을 했고 결정된 사항이 또 다시 번복되는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룰을 만들면 플레이어들은 따르는 게 원칙인 것이죠. 근데 지금 뭐 일부 최고위원들께서 이제 뭐 이걸 부당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멈춘 상황인데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빠르게 결정이 돼서 후보들이 그 관련 준비
준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저는 더 나아가서 다른 게 무엇이 문제냐 보면은 마치 이번에 그 선호투표제 때문에 당의 또 당원들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또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결정되고 플레이어들은 그걸 따르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요일 진행되는 최고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이 친청계 의원들이 잇따라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고요. 공식화했고 최고위원 경쟁도 상당히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5명의 최고위원을 뽑게 되는데 이 가운데 청년 최고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놓고도 또 친청계와 친명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 몫의 최고위원은 따로 뽑기 때문에 아마 여성 최고위원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최민희 의원과 아마 친명계선 서미화 의원 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될 텐데 당 대표 지금 선거 구도만 놓고 보면 이른바 친명계 후보들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적어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꽤 앞서 나가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신청계에서는 적어도 당대표가 배출되지 않는다면 최고위원회에 한 2명 정도의 최고위원은 꼭 집어넣고 싶겠다라는 인식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텐데 지금 친명계에서는 다수의 후보가 나왔고 친청계에서는 소수의 후보만 나왔기 때문에 표가 이렇게 갈리게 되다 보면 5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친청계 최고위원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최고위원 선언 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계파별로 나누자면 친명계가 이제 6명이고요. 친청계가 이제 2명이고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은데 자리가 한 5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할당이라든가 청년계, 청년 최고위를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하자면 나머지 3자리밖에 안 남아서 맞습니다. 상당히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할당이라기보다는 6등을 했든 7등 했든 여성 중에 1등에만 무조건 이제 들어가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저희가 청년은 배려라고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명직 최고로 이제 청년 임명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치열한 경쟁으로 청년의 몫을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청년 최고위원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3자리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명계 같은 경우는 후보가 많지만 친청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가 2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있는 거겠지만 또 아직 룰이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직 안 정해져가지고 이 최고위원도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한 변수가 중간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의 보완 수사권 이 폐지 추진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가세를 했는데 발언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다면 희대의 강간살인마가 경찰 아버지 액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단순 살인죄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적 명령인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단호하게 찍겠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족이나 부산 돌려치기 사건 피해자 앞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장윤기 사건에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한 우발 폭행 같이 됐었죠. 이렇게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형소법 개정안을 자체 발의를 지금 한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보완 수사권 존치는 물론이고요.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1년 늦추자. 이런 내용까지 지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역사적 증거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잖아요. 이에 따른 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앞으로 민생사범 또 범죄 피해자들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국민의힘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원내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분명히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절대 소수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민심이 뒷받침되는 주장만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보안 수사권이 그런 겁니다.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장윤기 사건 외에도 수많은 민생 범죄들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내고 그 범죄자들을 응징한 사례가 다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본인들의 신념적 언어로 경찰에는 어떠한 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3, 4년 지나서 분명히 사회적인 병폐가 대단히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책임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지금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과연 이 국민의힘의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이제 의문이기는 한데 민주당도 지금 완전히 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단일 대우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같기는 합니다. 보면은 이번에 이제 장윤기 사건이 좀 촉발된 면도 있지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에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검찰 개혁 문제가 좀 오염됐다. 실제로 정치적 구호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수기의 과정과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아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주장하시고 뭐 비판 혹은 이렇게 대안 얘기하신 거 굉장히 존중하고 그것도 특히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만 예. 근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었고 지난 1년 동안 지난하게 이런 주제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무 말 없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지금 저희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가 약간의 선악의 구도와 정치적 구호가 됐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거나 또 혹은 이제 장윤기 씨 이 건 때문에 뭔가 불거지자 이제 와서 목소리를 낸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순수한 지적인가에 대한 예.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저희는 그런 지적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수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일부 민생 피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는 가되 그 위에 보안 체계에 대한 아주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깊숙한 논의와 또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보안 사건 이야기를 할 때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것도 이제 빼놓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오늘 이 피해자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역시 이제 국민의힘하고 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보안 사건을 고려를 해서 좀 연대하는 분위기 그것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네. 뭐 이건 국민의힘만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보안 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방적으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정말로 장윤기 씨 관련 사건이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든 김창민 감독의 집단 폭행 사망 사건이든 이렇게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커지고 그리고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자들이 동분서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보안 수사권이 있었을 땐 공적인 기능, 사법 체계 내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갖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예.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했습니까?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뭐 언론에 알리면 된다, 킥스에 참여하면 된다, 피해자들의 수사 참여를 확대하면 된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실제 형사사법 체계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이거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법조계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민주당이 이런 정도의 국민 여론이 있다면 적어도 여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 당권 선거를 앞두고 성명성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강성 지지자들이 뽑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이 보안 수사권 다 없애겠다고 하는데 실제 예.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이러한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지 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민주당 상황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이제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사건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것도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런 건전한 토론을 결국은 대통령께서 주문하신 게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게 네.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토론하고 관련해서 혹시 필요한 건 수정하고 보완하다는 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조금 요때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요. 또 다양한 또 의견 국민의힘에서 내주시면 또 민주당에서도 적절하게 또 현명하게 잘 협조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눈길을 끌었으면서 당에도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이제 자극적인 발언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이 상당히 무겁다. 역시 이제 동조를 하는 그런 입장을 또 냈단 말이에요. 일요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어떤 내용일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어떤 한동훈 의원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이렇게 치중한 그 기자회견을 해서 상당히 좀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다라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게 뭐냐 이렇게 꼬투리를 잡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은데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사실을 얘기했다고 하지만 일부만 얘기한 거잖아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처음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사에 모이겠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에 당사가 아닌 국회로 와서 계엄 해제에 투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누차 계속 돼 있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언급을 하면서 한동훈 의원이 마치 계엄과 관련해서 뭐 이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의 기록은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각각의 기억 속에 각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했었던 발언과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이걸 갖고 뭐 중도 보수 진영의 어떤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뭐 이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최근의 분위기는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반장연대, 반장동연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주말 사이에 이제 포화가 집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은 한동훈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냐고 하는데 저 이 말에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모르겠지만 동의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날의 영웅의 서사는 한동훈 의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국회를 지키고 국회 앞을 어떻게 보면 막았던 시민의 역할이 가장 컸고 담을 넘어서까지 투표 표결을 갔던 우리 의원님들께서 역사를 만드신 거죠. 시민의 역할과. 근데 그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안 계셨습니다. 표결에 참여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회에 있다가 표결에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은 다 당사로 가셨던 그 장면을 제가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지 당시에 뭐 한동훈 의원이 얼씬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는 역사냐 이거는 그냥 안철수 의원이 심각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저 말을 굳이 하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나라는 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예, 말해도 이제 때일은 보수 재편 주도권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